예, 반갑습니다. 한국 컴플런스 인증원의 이용기입니다. 예, 아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등급 평가에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강연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조정원에서 2024년도 CP 등급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셨죠. 예, 조정원이 2010년도에 등급 평가 업무를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이관에 가시기 전까지 제가 한 4년간 2006, 7, 8, 9 CP 등급 평가 실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최경목 팀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평가했던 기준과 지금 평가 기준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를 모르고 현재 CP 등급 평가를 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들 컷 오브 컨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컷 오브 컨덕. 그 내용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컷 오브 컨덕.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자율준수 규범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없으세요?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CP 등급 평가 지표라는 게 이번에 이제 48개로 줄었잖아요. 그 지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기준이 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자율준수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율준수 규범 안에서 과거에 CP 7대 핵심 지표가 나왔던 거고요. 2020년도에 8대 지표로 이게 바뀌게 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는 기준이 되는 점을 좀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보면 여러분들 전부 등급평가 지표만 가지고 거꾸로 접근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표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그러고 접근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앞에 시간에 좀 질문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CP 도입 기업 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정경쟁연합회 2017년도까지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CP 업무 담당이었었습니다. CP 등급 평가 누적 기업 수에 대한 통계는 누적 기업 수라는 겁니다. 그 중에 폐업되거나 아니면 M&A 합병된 기업들에 대한 것은 제가 2014년도까지는 통계 자료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폐업된 기업이라든가 합병된 기업을 전부 다 조정을 해서 그러한 통계 자료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 보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고 자료를 매년 올렸었는데요. 2014년 이후부터는 그러한 폐업에 관한 부분이나 합병된 부분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과거에 계속 데이터의 누적 수로서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다. 그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에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전부 다 아마 대부분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고요. 3번 항목은 2020년도에 CP가 이제 8대 지표로서 바뀌게 됐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AS3806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AS3806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01년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때 해당 업무에 있어서 담당을 했던 사람이 또 저이기도 해서 관련된 취지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AS3806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발간한 자체적인 그 기업의 표준을 AS3806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호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건데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호주의 AS3806을 모태로 해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 이 호주 AS3806은요, 2006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호주에서는 ISO 19600으로 2014년도에 ISO 표준화 기구가 발간한 이 자료로 대체가 됐고요. 현재는 ISO 37301로 대체돼서 호주에서는 AS3806이 ISO 37301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호주의 AS3806에는요, 12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12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영성 회장님을 여기 이제 자율준수 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이 자율준수 규범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규범 안에 해야 할 것들이 정의가 돼 있었고 이걸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그리고 CP 등급 체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주 AS3806에는요, 12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분류로 나누면 크게 4가지 원칙으로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4대 공통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른쪽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4가지의 원칙을 크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 경영자들이 의지를 표명해라. 그리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것들의 성과를 측정해라.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라. 이러한 4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통 기본 원칙 안에는 총 12가지의 원칙이 들어있는데 그럼 그 12가지 원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의지 표명과 관련돼서는 5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원칙 1번은 이거예요. 지배기구와 최고 경영자가 의지를 표명해라. 우리 아까 CP 등급평가 지표에 C의 1.2랑 의지 천명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걸 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요거 내용이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요거의 구체적인 사례는 뒷단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담당했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이러한 의지 선언에 관한 어떤 행사를 했느냐.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선포를 했고 선언을 했는지 또는 자율준수 관리자를 지배기구에서 임명하면서 우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승인을 했느냐.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선포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았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평가위원이 아니고 평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화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만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된 시간 2시간에 소화하기에는 좀 시간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특별한 건 없을 텐데요. 원칙 2번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정책을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에 부합되게끔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되게끔 수립하고 지배기구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라. 라고 하는 게 2번째 원칙이에요. 이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8가지 그러한 것들 중에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뭐냐? 이 원칙 2에 대한 목적은요, 이겁니다. 우리 조직의 임직원들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원칙, 행동 등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관련된 기준을 제시해줘라라는 게 원칙 2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책임과 그 성과에 대한 수준을 결정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AS3806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의지 표명. 그리고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는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 어디에 적용하겠다. 그리고 적용 법규는 어떤 것들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규모나 성격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관련된 부분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고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 책임. 그리고 이제 행동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만들고 의무 사항과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다. 결과에 대한 것을 좀 나타내 줘라라는 게 원칙 2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개발이라든가 문서에 관한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따 8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칙 3은요. 우리 ISO 인증받은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7항 쪽에서 지원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지원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재정적 자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적절성.
두 번째가 인적 자원이죠. 인력에 대한 적절성. 세 번째는 기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원칙 3, AS 3806에서는 의지 표명에 관한 부분의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걸 개발하고 시행, 유지, 개선해라. 즉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C, D, O, E, 컨스트럭션, 디퓨전,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뭐죠?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플랜, 계획, 구축이 계획이에요.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하고 오퍼레이팅, ISO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체크, C는 체크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과 평가를 해봐라. 그리고 끝에 A는 개선해라. 개선은 곧 우리 IS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는요. 컨스트럭션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얼마만큼 찾아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유지 및 개선해라라는 것을 원칙 세 번째로 요구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목표. 여러분들 회사에 KPI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KPI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신 회사들이 있는지라고 여쭤보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엔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뭔가 전략 포인트라고 하는 걸 찾아서 접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기준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솔직히 뒤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표를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목표와 전략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 수립은 추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수립해 놓고 목표에 대해서 성과로 어떤 것들을 내세울 것이며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무엇을 실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의돼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지표와도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따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밑에 목표나 전략은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지 표명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다섯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뭐냐 그러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뭐 IS 37001이라든가 37391 제가 이제 ISO를 이야기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위반할 가능성에 관한 부분, 리스크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8가지 핵심 지표들 가운데 평가 항목 중에 위험 평가라는 게 들어갔죠. 2019년도 이전의 평가에는 위험 평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의무사항과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위험 평가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을 몇 분을 갖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참여를 했고요. 현재 등급평가 체계 8대 요소로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위험성 평가 관련된 얘기, CP에 관한 편람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 편람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들이 되게 큰 걸 알아서 편람보다는 기준 쪽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CP의 기준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CP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8대 핵심 지표로 바뀐 거예요. 2020년도에. 그러한 취지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호주 AS 3806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법규는 뭐냐? 규정이나 기준은 뭐냐? 우리 제약업계다 보니까 사실은 약사법이라든가 의료법, 의료기기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기준들을 갖다 많이 따르고 반영하면 좋겠지만 아까 앞에 발표했던 장표 중에 하나가 이 CP라는 것은 공정거래 분야로만 한정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기업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이든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것은 운용의 툴이에요. 툴로서 그러한 것을 활성화하고 작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여기서 핵심적인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공정거래 분야라는 걸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리베이트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약사들의 이슈가 리베이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약품 위스탁 거래 많죠.
우리보다 매출액이 적은 업체들한테 그런 걸 위탁해서 생산하게 되면 하도급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들, 여러분들 광고하면서 그걸 판매하죠? 그 광고의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중에 적용되는 게 표시광고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리점 거래 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대리점법 적용돼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든가 그쪽 판매 활동하고 있는 것들, 의약품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을 뭐를 운영한다 그럴 때는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법 등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정거래법 제45조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 부당고객 유인행위 쪽에만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하고 계시지 않나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실적을 쓸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도 눈길을 좀 돌리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쪽에 그걸 포함을 시키시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적용되는 의무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해라. 이게 AS 3806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관련해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규정을 준수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성과 보상이라든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인사 제재는 뒤에 또 따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관한 것을 여기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배기구와 최고 경영자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경영진은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영진하고 최고 경영자하고 역할과 책임에 관한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직무기술서 있는 회사, 최고 경영자랑 그 다음에 우리 임원들에 대한 직무기술서 있는 회사 뭐 있기도 하겠죠? 그러면 직무기술서에 그분들에 대한 이런 공정거래라든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부분을 명시해 놓은 회사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중에 포인트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걸 또 확인해 보셔라 라는 내용이에요. 평가라는 거는요, 정량적인 부분보다 지금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정성적인 부분들의 요소가 있지만 평가 기준은 정량적으로 돼 있죠. 점수로. 그 점수의 충족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평가위원들이고 그 평가위원들이 이러한 관련된 서류나 기록, 실적을 갖다 보고 봤을 때 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작성이 돼야지만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거기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AS3806의 내용을 모르셔도 돼요. 왜? AS3806을 가지고 만든 게 컷 오브 컨덕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컷 오브 컨덕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나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글로벌한 기준을 채용해 와서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글로벌한 기준에 관한 방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경영진의 책임을 부여하고 최고 경영자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라 라고 되어 있고요. 컴플라이언스 관리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관리자는 우리 각 부문 부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책임 등, 그 다음에 내부 의사소통.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채널이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제 그러한 정보가 의사소통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행에 관련된 첫 번째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인식 제고와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교육, 제가 여러분 이제 뭐 ISO 심사하러도 가보지만 가서 교육, 공정거래 관련 교육 어떤 거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약사법의 지출보고서, 의료법 재개정 사항 이런 내용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공정거래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육 어떤 거 하셨습니까? 라고 해보면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업체는 별로 없더라. 제가 가서 봤는데도 그런데 평가위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실적이 대기업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업종이잖아요. 대규모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이 교육의 수준을 갖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그들의 실적도 보거든요. 그들의 실적을 보다가 여러분 실적을 봐보세요. 어떨까? 여기에서 정성적인 평가의 요소가 작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려면 공정거래 분야를 갖다 좀 부각시키는 내용의 교육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행동에 대한 제재, 이제 인사 제재죠.
보면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내는 인원들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다 그래도 처벌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원칙인데요. 통제 수단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통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뭘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제약 업종이니까 다 아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도 법인카드 가서 보면 선결제 해놓은 회사 많아요. 제가 이게 사담이긴 합니다만 제 집사람이 간호사거든요. 여전히 저희 집사람한테 수간호사다 보니까 쿠폰 날라옵니다. 커피 쿠폰. 뭐 우리가 경제적 이익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날라오고요. 또 저희 딸내미 친구 아빠가 일식집 사장인데 그 일식집에 와서 선결제를 해놓고 가요. 선결제 해놓고 가면 누가 와서 먹느냐? 지역에 있는 로컬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현실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기업인지. 그 업체 사장이 저랑 친하니까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너무 많더라. 솔직히 안 그럴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많죠.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하면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영업도 해야 되고 실적도 내야 되다 보니까 회사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생기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적절하게 작동되게끔 유지하고 있느냐가 실행 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규범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과 측정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지를 확인해라라고 해서 두 가지 원칙을 AS3806에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컴플라이언스 성과, 즉 목표를 수립해놓고 수립된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평가를 해라, 보고해라라는 게 원칙으로서 얘기되는 게 10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및 의사소통을 통한 증명, 실행에 따른 기록을 분명히 명확히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CP 등급 평가가 실적 보고서 예전에도 제가 평가할 때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불량 제한에 관한 문제. 제가 등급 평가 실무 담당할 때는요. 대기업들 양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가공의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아요. 양이 많아지면 가공의 자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희도 분량을 제한해서 제가 담당했을 때는 500페이지까지만 제한을 했다가 조정원도 그렇게 하다 지금 300페이지로 분량을 줄이게 된 이유도 그 안에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이나 조직 내에서 어떤 활동을 실행했다 그러면 관련 기록을 좀 명확히 해놓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따가 우리 등급평가에 대한 지표별로 각각 접근을 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는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째 원칙은요. 우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매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취해라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전년도에 실행했던 것들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확인을 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다. 이러한 인과관계로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인과관계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가라는 거 꼭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 추진 전략에 반영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전략에 반영된 내용대로 우리는 이렇게 실행을 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라는 게 AS3806의 12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호주 표준 모델이니까 우리 뭐 그냥 모른다 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CP의 기준이라고 하는 컷 오브 컨덕입니다. 지금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메인이 이건데 제가 좀 아까 이제 우리 공정거래 조정원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등급평가 지표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걸 조금 안타까워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 CP를 처음 접하는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한 번도 등급평가 신청을 안 해봤던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좀 막막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적 보고서라고 해서 우수기업 사례 올라가 있는 걸 보더라도 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이게 사진이라든가 스캔 문서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을 하시다가도 중간에 또 등급 평가를 포기했다가 다시 또 새로 받으려는 기업의 담당자들도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접근해야 될 포인트를 지표 C1이나 뭐 C1.2, C2.1 뭐 이런 내용으로만 접근할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자율준수 규범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의 방향성이 나오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결과가 나오죠. 그게 아니라 실적 결과서만 놓고 보면 포장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 만들어진 건 2001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규범이 발표된 게 7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업들이 어떤 법 위반을 했을 때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자율준수 규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은 총 5장, 1장부터 5장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핵심 8대 지표로서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그 안에서 평가 지표 48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 만들어진 목적은 기업 스스로가 경쟁법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러한 내용 등을 인식시키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와 실행 지침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등급 평가의 48개 평가 지표가 지금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여기 핵심 요소와 실행 지침을 근거로 나오게 됐다. 저는 이 핵심 요소와 실행 지침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1,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규정 등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위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요약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요 위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다 담지 않은 거고요. 이게 누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호의 오류도 아니고 1.3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율준수 규범, 컷 오브 컨덕이 만들어진 목적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율준수 규범의 적용 범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재곤 이사님도 우리 휴원수도 적용 범위라는 걸 본 적이 없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ISO에서는 있었지만 예. 몰라셨죠. 예. CP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걸 다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에는 이 적용 범위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 범위는 뭐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관한 적용 범위냐? 그것이 아니고요. 예. 최소한의 요건 8가지 적용 범위가 여기에 한정된다라는 거예요. 8가지 요건. 그래서 지금 8가지 요건이라고 빼놔서 8가지지 원래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적용 범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라는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의 실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건을 갖춰라. 이 요건이 여기서 얘기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요건, 이게 과거 핵심 7대 요소였죠. 2019년 이전까지입니다. 이때까지가 7대 요소였는데 지금 이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8대 요소로 바뀌었어요. 예, 제가 평가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7가지 요소가 핵심 요소였었다. 근데 지금은 8대 요소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8대 요소로 보셔야 됩니다. 예, 적용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억하실 거는 행동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직원들한테 필요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구나, 요 방향성을 가지고 만드셔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단계, 아까 우리 과징금, 우리 앞선 시간에서 조정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과거에 1단계, 2단계 운영했을 때 초창기에는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감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40%로 줄었다가 30%로 줄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은 체계로 면제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죠. 그때 실행만 하면 실행 체계만 잘 구축해 놓으면 과징금을 20% 감경. 그다음에 이제 촉진과 개선 단계까지 운영하면 40%, 뭐 많게는 50%까지 과징금을 감경을 해줬었는데요. 자, 구축 단계, 촉진 단계 이러한 것은 지금 의미가 없죠. CP 등급 평가에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까지를 보니까 개선 단계까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구축, 촉진, 개선. 예, 구축이라는 건 컨스트럭션. 촉진은 이제 디퓨전, 확산과 오퍼레이팅, 운영, DO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선은 이밸류에이션, 평가에서 개선 활동에 반영해야 된다. 이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평가에 반영이 되는 의지와 방침의 천명. 아까 질문도 나왔었던 겁니다. 경쟁법이라고 하는 관련된 법규에 대해 스스로 잘 지키겠다는 의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실제로. 여기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네, 그대로 따왔고요. 자, 최고 경영자는 공식 문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지천명을 어떻게 할 거냐. 선언문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 아, 그러면 공식 문서라는 건 뭐냐?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문서. 그래서 의지선언, 선포식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사회 등에서 임명하시고 하겠다라는 형태로 접근하셔야 바로 공식 문서가 되겠죠. 이게 이러한 경쟁법의 준수는 경영정책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호한 의지,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 적극적인 실천을 경영방침에 천명에 선행해야 된다. 이게 규범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규범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호하게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들어가게끔 적극적으로 이것을 준수하고 따르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경영 방침이다. 우리 회사에. 이렇게 표명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이러한 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 강령, 자율준수. 여러분 회사에 자율준수 행동 강령 있으신 회사 있나요? 없는 회사도 있죠. 없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그 분야에서 의지천명 분야에서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부분이 적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율준수에 관한 행동 강령들을 만들어서 좀 제시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요. 아까 자율준수 관리자를 어디서 임명해야 되는 게 좋느냐? 이사회의 결의. 여기서도 이제 방침이나 이런 행동 강령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규범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접근 포인트를 정할 때 아까 저는 그 질문이 조정원에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율준수 관리자를 이사회에서 꼭 임명해야 되나요? 질문을 한다. 그럴 때 진짜 자율준수 규범을 안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꼭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밑에 내용은 보시고요. 자, 여기 문서에는 경영층의 신념과 의지, 직원들의 책임과 역할,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침. 결국에는 이게 CP의 기준 내용 중에 하나예요. CP의 운영 기준.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군데군데에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관리자 임명입니다. 예, 적절한 지위, 권한을 보장이 된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에 어필을 한다면 최고 경영자가 임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사회 등을 통해서 임명하는 게 더 어필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뭐 자율준수 관리만을 위해서 별도의 조직, 독립된 조직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독립적으로 그런 인원이나 부서가 지정이 돼 있는지가 우리 CP 등급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더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하셔라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관리자는 프로그램의 설계라든가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뒤쪽에 나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8대 지표로 바꾸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기준 중에 하나가 최고 경영자가 자율준수 관리자를 겸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는 되게 높이 살 수 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가 일일이 그러한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보다는 별도의 자율준수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020년도에 공정거래에서 만든 CPU 운영 매뉴얼인가? 그 책자에 있습니다. 그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거나 그러면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고. 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명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임명했다라는 내용은 꼭 공식적으로 조직 내에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 뭐 사내 ERP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이메일을 통해서도 알리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공시를 하세요. 자율 공시. 우리는 자율준수 관리자를 언제 어떻게 선임했습니다. 몇 차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렇게 선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시를 하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이 3.8항. 여러분 회사의 자율준수 관리자의 기준 있는 회사. 자율준수 관리자 기준. 이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쪽 업무는 몇 년 이상이어야 되는지, 관련된 어떤 법적 지식은 어떤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기준이 있으신 분, 회사. 아마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ISO 쪽에서는 무슨 역량 및 적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에서도 자질과 조건을 명시해 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율준수 관리자를 맡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가 만들고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을 평가했다. 평가해서 부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임한 거고 이 사람이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진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역할과 책임을 제시해 주는 형태로 가시는 게 여러분이 등급 평가를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자율준수 협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가점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직의 규모에 따라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대기업들이야 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인력의 한계도 있는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각 담당 부서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부서장 등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 또 창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외부 인력을 활용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서 간 마찰을 갖다 조정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자율준수 협의체는 좀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잘하고 있는 게 포스코인데요. 아까 이제 CP 등급 평가에 보니까 우수기업 그 분야가 지표가 있었잖아요. 포스코 그룹 거를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FTC라고 해서 페어트레이드 커미티라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협력사 자회사들하고 이러한 매월 미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그쪽 자료를 보면 벤치마킹 하실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율준수 협의회의 성격에 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율준수 협의체가 없을 때는 내부 인력으로 TFT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협의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 안에 성격으로서 명확히 좀 명시를 해놓고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협의체의 구성원들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자율준수 관리자가 협의체의 의장이 되는 형태로 접근해라 라고요.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준수의 촉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규범의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컷 오브 컨덕 또는 자율준수 규범 요걸 갖다 인터넷에 쳐보면 검색이 다 됩니다. 그 내용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등급평가 8대 지표에 대한 방향성이겠죠? 예, 그래서 그쪽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편람, 여러분 회사 편람 만들기 쉬우시나요? 더즈 앤 돈트 법 개정될 때마다 그걸 새로 만드는 건 되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람에 대해서는 저는 자꾸 반대 의견을 냈었어요. 그때 이제 의견을 내라 그래서.
편람보다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프로세스의 정립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편람이 이미 오래 굳어지다 보니까 빼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즉 지침서예요. 업무에 있어서 활동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 편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장표에는 편람에 담아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도 예시를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자율준수 규범에서는 이 편람을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직원들한테 배포해라라고 돼 있고요. 다만 저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영업 특성에 알맞게, 기업 조직과 영업 특성에 알맞게. 자, 근데 이게 보면 부서 단에 별도의 다른 편람을 만들어서 배포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무리예요. 기업들한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건 통합 편람 하나에서 그 중에서 영업부가 주요 봐야 될 내용, 구매팀이 봐야 할 내용, 재경 쪽에서 봐야 할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달리해서 그런 부분을 별도의 PDF 파일로 제공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편람을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다만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어라. 여러분들 매번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재개정 사항을 갖다 파악하는 것도 쉽진 않죠. 특히나 제약회사다 보니까 약사법이라든가 의료법 이런 쪽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공정거래 관련 분야만 매번 볼 수는 없습니다. 한계점은 분명히 드러나요. 이러한 것들에서 편람은 일단 그래서 매번 하는 것보다는 반기에 한 번씩 한번 확인해 보서 이슈가 있으면 바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반기에 한 번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시든가 묶어서 반영하시든가. 과거에 이제 편람의 뭐 가독성, 독창성 이런 부분은 이번 평가에서 어떻게 됐죠? 지표에서 빠졌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옛날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당할 때만 해도 지금 이 실적 보고서 표지에 편집하지 말라고 돼 있죠. 별도의 디자인이라든가 하지 말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할 때는 그걸 갖다 돈을 비싸게 주고 편집을 그 안에 그림도 넣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게 너무 비용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편람 자체를 가독성이니 이런 것들 이해하기 쉽게끔 접근하게끔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뭘 평가하느냐 이래서 아마 옛날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람은 누가 책임하에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하고 배포해라. 요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4점 사항입니다. 편람에 담겨야 될 내용이에요. 뒷단에서 이걸 목록으로 별도에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교재에 반영은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법규 해설, 공정거래 각 관련된 법규에 대한 해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 또는 부서에 있어서 공정거래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공정거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거는 매뉴얼이나 절차서예요. 여러분 회사의 SO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준수 절차. 그리고 적법 행위와 위법 행위, does and don't 이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유형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편람의 구성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does and don't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 이유가 적법 행위와 위법 행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찾아서 바로 응용해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편람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법적 접근법,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접근법을 우리가 여기서 제시했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행정기관이 내놓는 기준에 따라서 잘했는데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조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면 좋겠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반침이나 원칙의 천명 등 8가지인데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뒷단에서 장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실시해라라고 있는데요.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지속적인 교육, 체계적인 교육. 자,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인 교육은 뭐냐? 차별화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각자의 역량에 맞게 교육을 실시해라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교육한 거 3시간 이렇게 교육하는 회사들 많지 않더라고요. 30분, 1시간 이래 놓고 교육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세요. 그런데
그 정도로 법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이 될까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출보고서 하는 작성 절차 이런 것들을 교육해놓고 거기에 이제 일부 공정거래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끼워 넣은 다음에 그걸 교육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시는데 평가위원들은 그 중에서 볼 거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 교육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려면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리베이트라는 걸로 한정하면은 공정거래법 제45조밖에 가르칠 게 없어요. 그 중에서 다 항목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부당고객 유인 행위밖에 없어요. 그거 교육해볼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스탁 거래 많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판촉물 쓰는 거 외부에 아웃소싱 하시잖아요. 여러분 회사명 다 찍죠. 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분으로 그거 갖다 다른 사람이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 하도급 거래예요. 이런 거래 규모도 있고 여러분의 의약품의 포장재, 라벨링 하는 것들 다 하도급 거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는 식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교육을 그런 쪽에 포인트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피교육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 교육과 특별 교육으로 나눠 실시해라.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화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입 직원들한테는 입사 초기부터 기초교육, 그래서 교육을 기초교육 하고 그 다음에 심화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문화교육 등으로 차별화해서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게끔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들이 위반 행위에 되는지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해라. 근데 가서 보면 30분 동안 교육하는데 사례를 갖다 다 갖추게끔 하는 건 어려워요. 못해요, 30분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의 실질적인 작동이 될 수 있는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시는 형태의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 업무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용어로 중요한 거는 참여식 교육 방법을 활용해라. 그래서 주입식 교육, 강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교육 아니면 뭐 30분짜리 교육에도 효과는 낼 수는 있는데 한계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이점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 교육의 효과에 대한 점검, 평가. 자, 여러분들 교육하고 나면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피교육생들한테 많이 받는 게 뭡니까? 주로 만족도 설문서 조사 받으시죠? 그 중에 뭐예요? 교육 시간이 적절했느냐? 강사는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느냐, 뭐 교육 환경은 어땠느냐 이런 거 위주로 주로 하시죠.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평가에선 그거 거들떠도 안 봐요. 물론 평가 지표에는 그러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을 포함하라고 돼 있는데 그 지표의 본질은 뭐냐면 교육에 의도한 목적이 뭐예요? 법을 교육하면 관련된 법을 이해했느냐? 지출보고서면 지출보고서 작성하는 절차를 이해했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관한 평가가 주된 내용이 돼야 돼요. 근데 가서 보면 죄다 만족도 조사 위주로 주된 내용으로 어필을 하고 계시더라.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거는 격가지예요. 교육을 했다라는 실행의 기록을 어필하기 위한 증거 문서일 뿐이고 실제 전달했다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는 공정거래법이면 공정거래법 45조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교육한 것이냐 아니면 하도급법을 교육한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평가, 시험만이 평가일까요? 팁을 좀 드려볼게요. 시험 보는 것만을 평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OX 퀴즈 문제 내서 맞추면 상품권 주고 이런 것도 퍼포먼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의 효과성 평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 회사가 만든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을 갖다에 대한 문제를 내요. 어떻게? 메신저로 보내서 거기에 빨리 답변한 1, 2, 3위에 대해서 상품권이나 인사고가 평가를 할 때 점수를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게 교육의 효과성 평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로 만족도 위주로만 가고 있더라. 평가위원들은 신경도 안 쓰는 내용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포인트를 맞추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4.10항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위반 행위의 감시 체계인데요. 이 감시 체계를 구축해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정거래 팀에서 많이 감시 체계를 하실 거예요. 자, 일상적으로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가동시켜라. 그래서 이러한 감시 체계를 구성해라라고 있는데, 감시 체계는 네 가지 요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뒷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자율준수의 감시를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라. 이게 우리 ISO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부 심사로 연계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경영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 제공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내부 심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아요. 여기에서의 법 위반 행위의 감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감시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할 거냐? 계획하에 정해놓고 그 방법에 따라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어필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간 추진 계획, 아마 이런 것을 뭐 제가 전에 속해 있던 공정경쟁연합에서는 전략 문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연간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가 추진 전략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명칭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년 동안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문건 내용에 이러한 내부 감시에 대한 어떤 방법과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감독과 감사와 보고에 관해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누가 감독의 책임을 질 거냐? 자율준수 관리자가. 누가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할 거냐? 내부 조사를 할 거냐? 우리 자율준수 담당자들이. 보고는 어떻게 할 거냐?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할 거다. 이런 식에 관한 역할 분담을 정해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 위반 행위 감시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책임하에 실시해라.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감독하는 기능은 뭐냐? 법 위반 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과거에 많이 했던 부분들이, 제가 이 CP 업무를 담당할 때도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CP랑 감사랑 성격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CP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니터링이나 조사하는 활동도 예방적인 측면으로 보셔야지,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 이것도 물론 요구는 하고 있어요. 자율뉴스 프로그램에 정의되어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인사 제재가. 근데 그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컴플라이언스는 예방 측면의 접근이고요. 감사 업무의 부서는 그것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과 그것이 시정이라는 건 똑같죠.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은 똑같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에 관한 부분을 또 요구하고 있으니까 포인트를 여기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 위반한 우리 직원이 있을 때는 제재 조치를 취해라. 제재 조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별화하게끔 해라. 만약에 담합 행위 등을 했다라고 하면 즉시 인사 조치하고 해당 행위와 분리를 시켜라 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사업자 중에 대표적인 게 담합 행위. CP 책임자들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자율준수 규범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내의 법 위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이 자율준수 규범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경계심을 촉구하는 내용. 그다음에 징계와 관련된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위기감, 긴장감을 좀 고시시켜라. 뭐 이러한 내용들이 법 위반 제재에 관한 항목으로서 자율준수 규범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관리. 이거는 지금 등급평가 항목에선 빠졌죠. 과거에 7대 지표에는 문서관리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서관리에 관한 8대 핵심 지표에서는 이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CP 등급평가가 실적보고서 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은 꼭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등한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문서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은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서 나온 기록이 실적 보고서에 전부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문서 여기에 쭉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보시고요. 네, 뒷단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성과 평가예요. 운영 성과. 자, 기업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해라. 평가에서 잘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유지해라. 잘못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개선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주기적으로 점검해라. 그 결과를 이런 운영제도 전반에 반영해라. 개선해라.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성과 평가. 아까 KPI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우리 ISO 3730에서는 성과 지표를 만들라고 돼 있어요. 컴플라이언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구축해서 인증받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730일의 성과 지표를 따다가 여기에 맥락을 갖다 맥을 맞게끔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누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회사들은 여러분 개인의 KPI, 우리 뭐 각각의 KPI를 수립하는 회사들이 있고 팀 단위로 수립하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수립을 했든 간에 그 안에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라고 하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있다라고 해도 약해요. 보상 수준이 너무 약하다. 그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식에 대한 평가. 인식, 누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될까요? 질문 드려보고 누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려면 대표적인 선수가 우리 직원이에요. 직원이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 자, 이번에 등급 평가가 과거에 없던 방식은 아니에요. 현장 평가. 근데 이제 현장 평가가 옛날에는 저희가 할 때는 현장 평가를 100%다 나갔었다가 중간에 샘플로 랜덤 뽑았어요. 랜덤으로. A등급 이상인 경우만.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한테 현장 방문 평가 다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심층 면접 평가 AA 이상 가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임직원 물론 주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여기 이제 최경목 팀장 말고 그 위에 정현홍 실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현홍 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정원에 현장 방문 평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직접적으로. 그랬더니 저희가 ISO에서 이제 가서 기업들을 일일이 부서마다 이제 인터뷰하는 식의 그런 평가는 못할 것 같고요. 주간 부서 위주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좀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불러다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여지는 남기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뭐 피드백 해줬는데 이게 결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만나서 따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사석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인식이에요. 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우리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의 이해관계자들한테 피드백 받는 것을 추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의 거래처가 우리 영업팀이 또는 우리 구매팀이 갑질을 하지 않는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러분 공정거래법상 거래세 지위 남용이 여러분 회사 다 적용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회사가 갑이면 상대방한테는 거래상 지위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놓거나 어떤 우리의 있던 그러한 권한을 갖다 남용해서 그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걸 요구하거나 이러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돼요. 그러한 것들 우리의 노력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평가를 받아서 그것도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제도는 적절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집행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보라는 게 자율준수 규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은 보지를 않고 오로지 평가 지표에만 매달려 계시더라. 그러면 방향성 못 잡습니다.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 전문을 다운받아서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과 평가할 때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될 사항을 9가지를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이 규범을 다운받으시면 여러분 성과 지표 뭐 KPI 만들기 어렵다? 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세요.
9가지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따서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회사가 받아들이냐는 그 다음 문제겠죠. 그거는 내부의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경쟁 당국과의 협력은 뭐 이해충돌 방지법,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은 평가 요새 아예 빠졌습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P 8대 요건과 실행 전략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 기업들한테 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심화 과정을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 컴플라이언스 홈페이지를 보셔서 교육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교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전화로도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실행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이번 시간에는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총 8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지만 도입이 된 걸로 인정을 받고 평가에서 AA 이상 받았을 때 과징금 감경에 대한 혜택이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행령 입법 예고된 거 보면은요, 거기 부칙에 적용예라고 돼 있거든요. 올해 평가 결과 이전까지 등급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혜택이 부여가 안 됩니다.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받으려면 올해 평가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의해서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거 거 가지고 등급 혜택 받을 수 있느냐, 과징금 감경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지표 C의 1항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CP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라. 세부 측정 지표에서는 C의 1.2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제도의 취지는 이겁니다. 자, 공정거래, 우리 회사가 그러면 어떠한 공정거래 법규에 있어서의 적용을 받을 것이냐. 먼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범위를 특정하십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전반에 관한 내용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부만 해당되죠.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여기 대부분 회사는 해당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공정거래법 중에 적용되는 적용 조항이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야, 하도급법에 있어서의 적용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대리점법이라든가 표시광고법, 즉 제약회사가 보셔야 될 게 공정거래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편람회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반영해야 되는 공정거래 법규의 분야를 특정하셔라 먼저. 그다음에 이제 개별 업무 법이 나오면 그게 구매든 영업이든 어디에 적용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표시광고는 우리 홍보팀에 적용될 거고요. 그러한 업무 범위를 특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라. 그러면 ISO 인증받으신 기업들 37001이든 37301이든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운영을 받은 업체들 팁을 드리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이것을 CP 매뉴얼로 전환할 때는 공정거래라고 하는 단어를 꼭 그 안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눈에 띄게끔 특정시켜라. 그래서 공정거래 분야에 적용한다. 기존의 기준을 갖다가 그대로 따되 용어를 바꿔서 변형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ISO 표준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아까 AS 3806 그게 호주에서 ISO 19600으로 갔다가 ISO 37301로 갔다 그랬잖아요. CP 체계도 지금 PDCA 사이클로 맞춰지고 있어요. 1항부터 8항이라고 하는 8대 핵심 지표가 효과성 평가까지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효과성 평가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게 평가 지표에 반영이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바꾸시면 돼요. 인증이 없는 기업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축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좀 받도록 하세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는 이러한 의지가 전체적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러한 것들의 기준을 갖다 사내에 공식적으로 알려라. 이게 바로 여기 C의 지표 1.2항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회사가 만든 CP에 관한 기준을 교육한 회사들이 거의 없더라. 제가 가서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에 관한 내용은 보면요. 법에 관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하지 우리 회사의 CP 기준에 관한 교육을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구분해서 좀 나타내 주는 게 좋아요. 어필을 하시려면 우리는 법에 관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이러한 CP 기준에 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어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고서 쓰실 때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 교육 몇 시간 몇 회, 그 다음에 CP에 관한 기준 교육 몇 시간 몇 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어필을 좀 하셔야 그래야지만 적절하게 그런 내용들을 평가위원들이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은 우리 회사에 있는 기존의 기준과는 별개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매뉴얼 내용을 보고 제가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다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니까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공정위의 입장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안에 담아야 될 것은 CP의 8대 요건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 안에 담는 거 더 많이 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대 요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담아라. 그래서 아까 그 8대 요소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커드 오브 컨덕에서 제시되어 있는 요건들이에요. 그 요건의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P 기준과 절차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시를 좀 드려놨어요. 총칙부터 해서 조직 및 업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부 신고에 관한 부분까지를 이제 크게 챕터를 좀 구성을 했고요. 그 안에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적용 범위, CP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여기에는 적용 법규, 그 다음에 우리의 비즈니스 분야 어디에 적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원칙은 만약에 우리의 일상 업무와 공정거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준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규정 간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최우선의 규정으로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관련된 부분을 어필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일장 총칙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및 업무, 이건 역할과 책임, 의지천명, 뭐 기능, 부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담당자들의 역량이나 적격성에 관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적시해 놓고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고 경영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직무기술서까지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무, 권한에 관해서는 주요 내용,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부분의 성격의 방향성을 맞춰서 담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는데 임명의 조건을 꼭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우리의 이 자율준수 관리자는 어떠한 경력, 어떠한 학력, 어떠한 능력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는 게 우리 회사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정했다. 그리고 선정된 사람한테 이러한 역할과 책임 권한을 부여해 줬다. 그리고 그들은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독립성 보장, 역할과 기능에서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이사회에다 직보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정 요구, 인사위원회에 잘못한 인원을 회부할 수 있는 권한 등 여기 있는 핵심 키워드의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 반영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여기 있는 내용은 주요 내용은 예시예요. 핵심 키워드에 대한 예시니까 여러분 회사가 이 안에 살을 덧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따다가 하면은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도움 안 됩니다. 자, 권한과 업무, 자율준수 관리자의 권한과 업무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활동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 부서를 정할 때 담당 부서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걸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담당자들도 명확하게 이러한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직원은 당연히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자율준수에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업무 협의 제도는 권고 사항이긴 하나, 예, 어떤 이제 대기업이나 잘하는 데들은요, 요즘 우리 많은 기업들도 하실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할 때 공정거래 관련된 자율준수 팀의 협조 또는 합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끔 하시잖아요. 견제 기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업무 협의 기능이, 우리 여러분 업무 협의체가 따로 없으면 견제 기능이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조항을 그 안에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 지표에 대한 것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내부 신고 절차.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못하는 게 내부 신고죠. 근데 우리 제약사들, 여러분들 내부 고발 이슈 되게 크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게 접해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직이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평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준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CP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율준수 의지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태로 1년에 몇 번 동안 한다. 그리고 어떠한 방침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행동 강령을 따른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고 경영자의 의지로서 명확히 규정을 만든다라고 정의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편람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겠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내부 감시 체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우리 CP 기준으로 반영하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내용을 다 설명을 지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목록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뒷단에 이 기준에 따라서 요구 사항들이 아까 이제 컷 오브 컨덕 자율준수 규범에서 얘기한 걸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규정에 관한 내용들은 뒷단에 뒤에서 설명이 다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권장, 필수, 이거는 등급평가 지표 이번에 바뀐 거에서 권장이 되는 부분은 권장 사항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필수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권장과 필수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P 기준 마련의 절차와 공표, 이건 CA 1.3항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CA 1.3항이에요. 자율준수 관리자, 요거는 아까 CA 1.2항이었지만 밑에 관리자에 관한 부분, 절차와 공표, 필수 요소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요게 조항을, 요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다 연결시켜서 지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랑 부서를 어디서 승인해라? 이사회 승인해라 라고 돼 있어요. 지표가. 그래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이사회에서 승인하셔야지만 고득점이 됩니다. 기준도 이사회에서 승인해야 되지만 자율준수 관리자와 자율준수 부서도 이사회에서 승인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필하실 때는 이사회 회의록 이런 것들 우린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실적 보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사회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 등급이 나뉘는 부분이고요. 이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 검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승인을 이사회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두드러지게 강조할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때 그런 내용들을 이사회 회의록에 같이 병기를 해서 여러분 보통 이사회 의사록 저도 이제 전에 있던 데서 총회라든가 이사회 의사록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보통 원안 승인 가결 이렇게 하죠. 이사회가 다 이루어지면 어떤 반대 의견이 없을 때 그거 도움이 될 거 작성하는 데는 도움돼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는 도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최고 경영자가 이런 걸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거기 참석한 이사들이 이런 취지가 좋다라는 의지에 해서 전적으로 다 참석자들이 모두 다 여기 찬성했다. 그렇게 해서 가결했다. 기왕 할 거 이렇게 포장 좀 하시면 어때요? 그래야 어필이 되죠. 아니 이건 방법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이거 하겠다라는데 그 문제 삼는 사람들 없어요. 왜 그러냐? 사례를 하나 드리고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대우건설 담합 사건에 대한 판례 난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우건설 사회이사들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주주들이 담합 사건으로 해서 과징금 두들겨 받고 막 입찰 참가 제한 받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사회이사들한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어요. 적게는 4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2천까지. 사회이사들이면 여러분 담합 사건이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갑니까? 그거 올리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어느 회사도 담합 사건을 이사회에 올리질 않아요. 자, 이건 뭐냐면 이사들이 그런 담합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냐? 없었죠. 두 번째, 사회이사들이 상근을 할까요? 아니면 비상근일까요? 비상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어필을 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성관주의 의무가 그래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다. 니들이 상근을 안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이게 이사회에 보고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은 선관주의 의무가 책임이 있는데 안 했어. 그래서 책임을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이런 안건을 올리실 때 그러한 내용들 설명을 하시고 이사회 의사록을 기록하실 때 구체적으로 좀 하셔라. 그래야 어필하기가 좋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사회 승인하고 공표했다라는 거,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직원들한테 알려서 실행을 독려했다라는 내용도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C의 1.3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A등급 이상의 점수대가 우리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CP 기준을 공표하는 내용에는 방식이 없어요. 제한이 없으니까 홈페이지든 아니면 우리가 뭐 뉴스레터를 보내든 어떻게 하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자진 공시하세요. 자율 공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P 기준이 바뀌었다면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도 하시고요. 이런 내용도 좀 알려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자율준수 관리자가 바뀌었어도 공시하는 게 좋고요. 기준을 또 개정했다. 그러면 그 개정 내용도 또 공시를 하시고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의 CP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CP 기준을 개정할 때는 개정의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성과를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 활동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선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 기준에 명문화해 놓고 기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런 활동을 수행한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은 꼭 지배기구에 보고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우건설 사례. 요즘은 주주 대표 소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사회이사들 외부에 명망 있는 사람들 갖다가 앉혀놓는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하면 어떻겠어요? 누가 사회이사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회사?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P 기준을 마련해서 공표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절차를 추진하시는 게 좋은데 전담부서가 있는 데들은 1번부터 나머지까지를 전부 전담부서가 하면 되지만 전담부서가 없을 때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기 전까지에는 TFT를 구성해서 운영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특정 부서가 맡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먼저 CP 운영 계획을 내부 보고하시고요. 승인을 받으세요. 승인을 받았으면 그런 승인받은 내용을 공표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의지천명, CP가 도입이 됐다, 구축을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했다라는 걸 나타내시라라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기준을 검토하고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여기 뭐 이제 기준을 확정한 다음에 인사 발령, 기준 공표. 사실 5번 항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죠. 그 앞에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 다 추진하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좀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 적시를 좀 해봤습니다. 자,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해라. 최고 경영자 평가 항목은 C의 1.1항입니다. 의지 천명과 관련된 부분 1.1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또는 CP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중에 몇 개 회사 정도 될까요? 물론 공정거래 자율준수라든가 윤리 CP 팀이 있는 데는 팀 목표가 있으니까 팀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을 만드시지만 이게 없는 조직은 아직 없죠.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연간 우리가 운영 계획이에요. 추진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전략 문건, 사업 계획을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간 부서가 있다면야 해당 주간 부서의 목표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주간 부서가 없을 때는 사업 계획에 관한 것을 전략적으로 꼭 수립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강력한 리더십과 실천 의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간 부서만의 사업 계획의 추진 목표에 반영하지 마시고요. 현업 부서들도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CP팀에서 내세우고 있는 전략이나 정책 아니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율준수 활동을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도 좀 같이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쉽게 쉬운 예로 들면 주간 부서가 하는 우리 교육에 우리 팀원들은 100% 교육 이수를 목표로 하겠다. 교육 이수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효과성 교육의 효과성 평가라는데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시험에 80점 이상으로 합격하겠다. 라는 것을 개별 부서 단위의 어떤 그런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공정거래에 관한 목표 쪽으로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서는 어떠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를 매년 리스크 평가하겠다. ISO 인증받은 기업들은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걸 자기네 부서 거도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포인트를 못 찾으실 분.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은 강력하게 실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의지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내외, 중요한 건 대내외. 의지를 선언해라.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알리고 협력업체들한테도 좀 알리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내비쳐라 라는 게 나번 항목의 평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횟수,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횟수나 방법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반복해야 되니까 근데 똑같은 내용을 10번 하면 의미가 없죠. 조금씩 우리가 좋은 문구 써다가 좀 바꾸세요. 핵심은 똑같지만 하실 땐 좀 이렇게 하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표명해라. 이거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아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여러분들 목표가 있죠? 성과. 그렇죠? 영업 실적에 관한 관리도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계획 수립해놓은 성과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냐 보실 거예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해서 우리가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추진 계획을 각 부서단의 KPI랑 연계시켜라. 목표화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운영하는 현황이나 성과, 도출해낸 결과를 평가해라. 이게 성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KPI에 반영하시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평가 지표에 보면 KPI에 반영됐는지 여부가 있어요. 항목에 세부 측정 지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러한 형태의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력과 예산은 좀 조직의 규모마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경우 조금 요건 말고 예산은 CP 지원의 예산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선정하라라고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갖다 독립적으로 CP 운영 예산을 딸 수 없으면 우리가 TFP 팀에 구성된 인원에 대한 업무 양에 따른 이 사람의 인건비 비중을 이 안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HR 쪽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와 관련된 교육이 있더라. 그럼 그걸 따다가 여기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독립된 예산이 원칙이나 독립된 예산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산을 그런 식의 항목으로 따다가 반영하셔도 됩니다. 대신 명목은 구분이 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인력은 좀 달라요. 전담부서의 유무부터 따집니다. 전담부서. 그리고 전담부서가 누구로부터 지휘를 받느냐. 영업본부 밑에 있는 부서다.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적절할까요? 공정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영업 관련 부서 밑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빼든가 경영기획을 담당하는 부서 파트에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좀 봅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CP 등급 평가 지표의 C의 2번 항목에 해당하는 2.2항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평가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예, 직접적으로 전담부서 신설을 지시했느냐? 이거는 빠져. 뭐 성과 목표를 갖다가 뭐 목표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느냐? 이런 항목 빠졌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더라. 일단 이렇게 봅니다. 자, 관리자 임명은 C의 2.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야, 임원급으로 임명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법률상의 임원. 자, 법률상의 임원은 꼭 등기 임원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회사 내에서 이사라고 하는 직책 이상 타이틀을 부여해주면 여기는 이제 임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부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최고 경영자가 자율준수 관리자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실무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별도로 임명해라. 이게 공정위가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별도로 임명할 것을 권장한다. 예, 의지는 높이 산다. 그래서 보통은 최고 경영자가 자율준수 관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별도의 자율준수 관리자를 또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무적인 거는 그쪽 별도의 관리자가 하고 총괄적으로 이런 의지 표명은 CEO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밑에는 그냥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임원, 구매, 영업 계약 등에 관련된 임원은 선임하시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쪽의 임원은 겸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준수 관리자의 역할과 요건 지표 C의 2.1항입니다. 이러한 이사회가 자율준수 관리자랑 부서에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명이 됐다면 우리 회사가 만든 기준, 규정류 안에 누가 이러한 자율준수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어느 부서에서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SNS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준수 관리자의 역할과 요건 여기에 관해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기준이 없는 회사에서는 고려하셔서 반영하세요. 이런 역할을 또 실제 하고 있어야 돼요. 기준만 갖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건,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해서 자격이에요. 자격 기준.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준을 조금 바꾸셔도 되는데 이거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된 교육 몇 시간 이상 이수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를 갖다가 몇 년 이상 한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러한 법무라든가 감사, 윤리, 내부 통제 기능에 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자율준수 관리자 기준으로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평가를 하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람은 배제한다. 이런 제외 기준도 좀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공정거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죠. 영업, 구매 뭐 이런 쪽과 관련된 홍보 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건 기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라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편람을 제작해라. 디퓨전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평가 지표 D의 1항 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해라라고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세부 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하게끔 해라. 요즘 뭐 ERP 다 게시하니까 승인받은 직원들은 24시간 접할 수가 있죠. 들어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데 아무튼 편람을 다각화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배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편람을 통합본으로 만들 때
리스크가 많은 부서들한테는 책자 형태로도 좀 배포하는 걸 고려해 보셔라. 잘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 업무 수첩에 다 넣으셨잖아요. CP 기준이라든가 편람. 편람은 두꺼워서 다 넣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사내 게시판이나 ERP 등을 활용해서 하시면 특별히 이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이에요. 내용. 편람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편람은 뭐 이제 로펌이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회사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아니면은 우리 기업 집단에 속해 있거나 소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들은 모기업 거 갖다가 쓰시는 데들도 있으실 거고요. 예, 내용을 뭐 잘 모르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저희들도 예, 제가 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람의 기준이 이렇고 담아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법규를 먼저 소개해야 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규에 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공정거래 관련 법규가 14개가 있어요. 14개를 다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 적용되는 법규에 한정해서 소개를 하고 그 조문들의 내용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서 해설,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CP는 우리 회사는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절차도 이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실제 업무랑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례 등을 담으시면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영진의 의지가 담긴 방침이나 원칙,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 거기에 적용을 받는 우리 부서에 대한 사항, 그리고 어떤 식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게 해서는 어떤 행동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이제 제재,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제재는 어떻다,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은 어떤 내용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위반 행위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더라.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의결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정위 유권 해석집이라든가 공정거래 백서에 보면 위반 행위들이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따다가 놓으시면 돼요. 다만 이제 법에 대한 유권 해석도 이런 것도 나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로펌이나 이런 쪽 자문을 받으시든가 전문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반영해라라는 거예요. 자, 편람을 만들었으니까 배포해야 되겠죠? 요즘은 뭐 ERP에 게시를 하는 형태로 배포를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책자 형태라든가 수첩 형태로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배포했느냐를 평가해요. 이용하기 편하냐, 접근 가능성이 있느냐, 내용은 그 안에 이제 여기서 요거는 아까 담아야 될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형태에 대한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제공했느냐, 이런 걸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잘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람은 최근의 정보를 반영해라. 그래서 사실 편람 개정이 가장 큰 힘이 들어가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가 지표에서 개정을 얼마만큼 했느냐, 개정 이슈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개정 이슈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정기적으로 점검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편람의 내용. 법규에 대해서 재개정 사항 정기적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바로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아까 이제 공정거래 CP 등급 평가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한정한다라고 앞 시간에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는 매뉴얼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해당 업계의 필수 법규의 변화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약사법, 또 의료법, 의료기기법. 여러분 공정경쟁 규약도 넣으시면 좋아요. 예, 그런 것도 반영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람에. 예. 자, 여기 수정 보완 주기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이슈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반기별로 이런 것을 검토한다라고 했고 단 이런 것을 재개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예외 조항 넣어두시는 거죠. 해놓고 우리 기준은 1년에 2번이 맞아요. 근데 공정위가 개정 사항이 없네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렇게 기준에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디퓨전 2번 항목입니다. CP의 기준과 절차, 법만 교육하면 안 된다. 가보면 전부 법에 관한 내용만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들 주로 약사법 이런 쪽의 교육 위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만든 기준과 절차도 교육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교육, 법규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위반 행위에 대한 사례에 관한 교육. 그래서 이런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해라. 교육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를 봅니다. 먼저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이 있느냐, 훈련 계획에 맞춰서 교육이 진행이 됐느냐, 진행이 됐으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가 들어갔느냐, 평가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 다음 연도에 개선 활동이 이어졌느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1년간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전에 제가 평가했을 땐 2년간의 운영 실적을 평가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평가 주기가 7월부터 등급평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당해년도 6월 31일 이전 2년간의 실적을 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년도 1년 내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년도 교육계획부터, 즉 내년도에 등급평가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올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훈련 계획, 그 다음에 올해 컴플라이언스 추진 계획 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접근을 하면 내년도에 실적 가지고 그럼 뭐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냐? 그냥 실행을 했습니다라는 것만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전략이 없잖아요. 추진 전략, 사업 계획에 연계돼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기업들 내년도에 등급 평가를 임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올해 어떤 형태로 이걸 갖다가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전략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게 아니고서는 접근이 어렵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의 효과성 평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 있는 HR 쪽에서의 교육 계획과는 별도로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교육은 따로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해서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CP팀에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접근 포인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교육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임직원들에 대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교육은 임원들, 최고 경영자가 이하고 임원을 우선 교육해라. 그리고 법규 위반 가능성이 많은 부서요. 그리고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교육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회사 3번만 하고 있죠?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3번만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 교육 해보신 분, 회사에서 내부 교육이든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몇 분 손 드셨는데 대표이사들이나 이 경영진 대부분 여러분 담당자가 교육하라 그러면 아이씨 그분들 교육 오겠냐. 근데 하는 회사도 있어요. 즉 이게 의지예요. 의지. 최고 경영자가 얼마만큼 의지 표명을 했느냐 중에 평가할 때도 교육을 참여했느냐. 최고 경영자가 이런 행사, 외부의 CP 포럼이라든가 간담회에 참여했는 게 평가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그 교육 안 들어오고 임원들이 안 들어오면 CP 등급 잘 받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필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교육 점수 안 나옵니다. 교육 안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대로 얘기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누가? 탑 매니지먼트부터. 오너나 CEO들의 의식이 바뀌어야지 그게 계층화돼서 내려간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탑다운 방식의 운영이에요. 버텀업 방식으로 힘듭니다, 이거. 자,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 차별화하시고요. 교육은 여러분 내부 직원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평가위원들이 볼 때 여러분 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냐 의구심을 가져요, 항상. 그래서 외부의 전문 강사들, 주로 뭐 이제 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주로 선임하셔서 교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 운영 계획에 따라 하시되 반드시 차별화된 교육 계획으로 접근하셔라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교육 개혁. 자, 그리고 평가 기준이에요. 교육의 효과성 평가. 만족도 조사만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전달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드는 게 효과성 평가 방법 중에 하나는 출석률, 이건 참여율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교육에 참여를 했느냐. 이건 만족도 조사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의 의식 수준이 어떠냐? 이걸 잘 준수하려고 하고 있느냐? 회사가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참여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율을 따로 보고 있고요. 퀴즈를 포함한 시험, 그다음에 이제 개선 의견, 건의 사항인 것이지 이런 만족도 조사는 개선 의견으로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교육의 효과 자체만을 예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 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을 꼭 받게끔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안 들어도 그만이네 이러면 평가 안 나옵니다. 자, 교육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도 여기다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의 관점에 맞춰서 한 번씩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중점적으로 좀 하시고요. 점차 사례별 컨텐츠 교육도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신입사원은 무조건 의무 교육, OJT 교육이라 경력도 포함입니다. 다른 데 있다가 들어오면 우리 회사의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교육에서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임원 대상한 교육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항목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오퍼레이션 중에 1번 항목인데요. 법 위반을 갖다가 우리가 상시 감시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요게 바로 보면 평가 지표별 배점도 높아요. 그 중에 핵심 요구사항이 4가지 요소예요. 요 4가지. 위헌평가, 사전 업무 협의 제도, 직접 보고 체계, 내부 고발 시스템. 그래서 위험 평가는 리스크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전 업무 협의 제도는 뭐예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 전담 부서에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것들이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해서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고 업무를 수행해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사전 업무 협의 제도고요. 직접 보고 체계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위에 부장하고 부장이 또 임원하고 임원이 그 상급 임원한테 보고할 때 필터링 되는 게 많죠. 이거 빼라, 뭐 빼라, 야, 너 이거 위에 보고하는데 이런 내용 두면 돼.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왜곡, 변질, 은닉 등을 막기 위해서 직접 보고 체계라는 것을 이 안에 반영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취지를 아셔야 돼요. 취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내부 고발 체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부 고발 체계에 대해서는 아마 기준이나 규정 절차 등을 되게 어려워할 텐데요. 참고하시라고 ISO 37002 이거는 인증 규격이 아니에요. 휘슬 블로잉에 관해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게 ISO 37002인데요.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보시고 좀 짜다가 두시면 아주 고도화된 형태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대로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준으로 삼을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다듬어서 간소화해 갖고 접근하시면 내부 고발 시스템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4가지 요소 각각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리스크 평가 우리 ISO 37001이나 37301 인증받으신 기업들 다 해보셨죠? 리스크 평가. 여러분 리스크 평가의 기준으로서 삼는 2가지 축이 뭐죠? 발생 가능성. 또 하나가 심각도 또는 영향도 또 다른 말로 위험도. 그래서 이러한 위반 행위가 1년 동안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한 법규 위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냐. 발생 가능성. 하나의 위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제재가 우리한테 페널티가 어떤 수준에서 주어질 거냐. 단순하게 시정 명령으로 끝나느냐. 과징금까지 가느냐. 고발까지 가느냐에 따른 영향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위험도라는 형태로 해서 리스크의 크기를 평가라고 돼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발생 가능성은 현재에 대한 걸까요? 과거에 대한 걸까요? 미래에 대한 걸까요? 미래죠. 그러면 과거는
되돌아보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과거에 우리가 위반 행위가 몇 건 정도 있었느냐. 즉 리스크를 고도화하려면 과거 2년 또는 3년 동안의 공정거래 관련된 법규 위반 행위를 이 안에 축으로서 끌어와서 반영하는 건데요. 빈도입니다. 과거의 발생 빈도. 자, 이건 여러분의 선택 몫이에요. 발생 가능성과 위험도 또는 영향도로서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해서 관리를 위험성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빈도, 과거까지 짚어봐서 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지만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식별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에 따라서 식별을 하고 이것을 문서로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하셔요. 매년 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라. 그래서 정기, 수시 형태로 운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에도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CP 기준에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왜 하느냐? 목적을 정의해 주시고 시행 주기 1년에 몇 회 할 거냐? 시행에 대한 주체 누구냐? 현업 부서죠. 예. CP 전담 부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기준 방법, 그러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통제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분야, 우리가 식별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후, 이렇게 해서 리스크 평가하고 관리했더니 어때요? 리스크가 억제되더라. 이건 관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 아웃소싱 한다 하거나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바꾸거나 이런 형태로 접근하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전 업무 협의 제도는 오퍼레이팅 1.2, 1.3항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 스크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위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법규에 대한 리스크를 억제하는 형태로 접근한다. 그럼 협의에 관한 기준, 어떤 내용, 어떤 대상,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규모인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협의 대상이다라는 걸 기준을 만들고 그러면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뭐 얼마 이전에 이런 것들 협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누가 된다. 이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따라서 실행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 업무. 사전 협의 대상 업무가 어떤 분야냐? 특정 부서를 통으로 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 부서의 업무 중에 어느 정도 요건, 금액 베이스로 갈 것인지 뭐 거래 기간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는 여러분이 베이스를 정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 체계는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중간에 정보의 왜곡이나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러한 보고 체계를 명확히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 고발 시스템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라고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신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회사 혹시 그런 것도 신고하게끔 하는 신고 제도가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ISO 인증받은 기업들은 요구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놨을 건데 ISO 인증 안 받은 기업들 중에 혹시 우리는 신고 제도가 있는 회사,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마 없죠. 네. 많은 기업들이 없을 거예요. 신고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아니야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게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수준까지를 요구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힘들어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 직원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배신자라는 낙인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걷어내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요거 제가 쓴 내용 아니에요. 공정위가 다 적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뭐 제가 IS 인증기관에서 그 내용에 맞춰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예. 자, 다양한 준법 업무들과 함께 운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의 주체,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이해관계자한테 언로를 열어주고 그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철저히 보호해주는 이런 체계를 갖춰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정을 갖다 보여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회사가 하고 있는 규정을 보여주시고 실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땐 처리 결과까지 같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처리 결과, 사람의 이름은 특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어디죠?
한미가 공시 많이 하시잖아요. 처벌 기준에 대해서 처벌했던 내용들, 인사 제재. 근데 거기 한미 말고도 몇 군데가 한 거는 제가 봤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이 많이 그런 걸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알리면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임직원에 대한 제재인데요. 평가 지표 5.2.1항입니다. 예.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제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대 잘못하면 용인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징계 규정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상벌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제 여러분 회사가 리베이트 이슈가 있거나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들로서 제재를 받았는데 규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 갔더니 거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점수 못 받습니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 내부에서 적발한 걸 가지고 제재를 했다라는 게 소명이 되면 좋고요. 근데 실제 회사가 위반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 실적이 없더라.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평가에서 좋게 받아요. 그리고 이러한 중징계 했다라는 기록이 꼭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문서관리 쪽이고요. 자, 인센티브입니다. KPI뿐만 아니라 성과 지표 등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내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됐다면 그 사람한테 보상하는 체계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셔요. 그게 보상입니다. 단순하게 성과 목표 달성한 걸 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줬다? 이게 아니에요. 개념은. 예.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임해서 우리 회사의 위반 행위를 예방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보상하는 수준까지를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2.2항입니다. 자, 1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기준에 따라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제재에 관한 기준, 인센티브의 기준을 간단하게 좀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고 평가 지표에 대응하시는 걸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밸류에이션 관련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평가 지표 2.1항 관련된 부분, 뒤에는 2.2항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요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준 매뉴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PDCA. 여기에서 평가와 개선이나 ISO 9001 성과평가 개선과 같이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뒤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경영 전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밸류에이션, 효과성 평가 개선이라는 게 들어갔고요. 2019년도에 제가 제시한 의견이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효과성 평가에 관한 기준이 CP 기준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실행했고 실행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년도 개선 활동에 어떻게 반영을 했다라는 내용 등을 그 안에 반영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효과성 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는요. 연 2회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 2회 점검해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리고 지체 없이 개선 활동에 반영해라. 근데 평가는 이런 거. 우리 내부에 있는 인원에 대한 평가만을 하지 말고 우리의 이해관계자, 임직원 및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CP 관련된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이 취약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문제 제기가 됐으면 제기된 문제에 법규 위반 행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매팀에서 갑질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피드백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드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평가 결과를 확정해서 내부에 보고하는 거. 이거 개선 활동에 보고해야 됩니다. 다시 구축으로 가야 돼요. 지배기구에 우리의 성과를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효과성 평가를 할 때는요. 이러한 항목들로 구성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CP 내부 감시 체계 이 네 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성과를 파악했으면 이제 개선 방안에까지 연계해서 접근하십시오. 징계 인사 조치에도 반영하셔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짧기도 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유능한 강사는 질문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걸 일로 문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